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오늘은 북한 권력구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김정은은 향후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가까운 레퍼런스, 소위 말하는 참고 기준으로는 지난 3월 10일에 14차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북한은 5년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합니다. 우리는 4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1948년 8월에 처음 정권을 출범시킨 이후에 북한은 현재까지 지난 3월에 한 선거, 3월 10일에 한 선거가 14차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20기 국회의원을 역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21기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는 비례대표까지 다 합쳐서 어쨌든 300석입니다. 북한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숫자는 687명이에요. 13기 대의원 선거,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5년 전이니까 2014년이죠. 2014년 선거에서는 2월 달에 했습니다. 그 선거에서는 55%가 물갈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1%가 물갈이를 했습니다. 약 300여 명 정도가 물갈이를 한 셈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3월 10일 대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론지상에서 놀란 듯이 띄운 기사가 뭐냐면 이 웬일이야? 김정은이가 대의원에 출마도 안 했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이름도 없네. 사실 출마 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도 이제 좀 정상국가,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당선되는 그런 체제를 갖춘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식의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자기는 출마를 안 했다. 정상국가가 되는 몸부림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안 했다. 또 다른 해석은 수령 중심의 유일영도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측하는 혹은 분석하는 기사들이 떴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언제 알 수 있느냐. 4월 11일이 1차 회의예요. 14기 1차, 우리로 치면 1차 국회의원, 국회 문을 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 이 최고인민대의원 회의가 열리기 전에 대충 방향이 나옵니다. 이 북한 선거가 왜 참가율이 거의 99.7%, 거의 100%, 그리고 대의원으로 이미 이 이름이 올려진 사람은 100% 당선이 되게 돼 있냐면은, 선거 투표장에 가보면은 박스를 두 개를, 투표함을 크게 두 개 놔두고 있답니다. 찬성하는 쪽은 아주 큰 박스, 반대하는 건 조그마한 박스, 그리고 뒤에서 보이부 직원들, 우리로 치면 경찰이죠.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저놈이 어디 찍나. 어디 찍나 할 필요도 없죠. 투표 용지를 넣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다가 큰 박스, 작은 박스를 놔두니까, 작은 박스에 손 넣는 거는 볼 필요 없이 공개적으로 나는 이 후보를 반대한다. 이 지역구에서 X라는 혹은 A라는 후보를 반대한다는 걸 공개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공개 투표죠,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뒤에서 보이부가 지켜서 보고 있으니까 지키는 거니까. 왜? 그 후보라는 건 노동당 상청에서 상부에서 이미 지명을 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거기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당선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이 51%의 물갈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징 세 가지. 1.
군부들을 아주 많이 죽였어요. 군의 힘을 완전히 싹 빼는 것 같습니다. 이 13기, 다시 말하면 2014년 이 최고인민대의원,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군부 출신을 한 80석을 줬어요. 687명 중에 80석 정도 줬습니다. 한 13% 정도 됩니까? 근데 이번에 60석이에요. 9%밖에 안 준 거예요. 9%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군부의 힘을 쫙 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줄였지만 실질적으로 군에 있던 이 주요 인물들 거의 대부분을 다 뺐어요. 뺏는 군부를 힘을 빼고 숫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김정일을 만들어준 이 만경학파들을 이번에 완전히 싹쓸이로 다 내보냈어요. 대표적인 걸 보면 오긍열, 다 이름은 넣을 수 없지만 오긍열 이 작전부장 출신입니다. 유명한 작전부장이에요. 1930년생인데 그 다음에 리용모, 최태복, 박도춘, 주규창, 최영림 나이도 전부 80을 훨씬 넘었죠. 나이도 넘었지만 그나마 아버지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을 먼저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혹은 죽었습니다. 이을설이라든가 조명록이라든가 김철만은 다 나이 때문에 죽고 뭐 사실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도 있고 병으로 죽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들을 놔두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거의 90고개를 보거나 91~2살을 넘은 이 만경학파들을 이번에 다 잘라냈어요. 다 잘랐어요. 그 14기 대의원에는 한 사람도 안 넣었습니다. 그나마 이 김기남 그리고 이명수 아버지 때 김기남이 제일 날렸죠. 이명수나 당 부위원장 태종수 같은 사람은 명예직으로 몇 명만 그냥 모양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당 중앙위에서도 군부를 거의 다 뺐습니다. 예를 들면은 황병서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제1부부장이 급으로 있던 황병서 그리고 당 부위원장을 하던 김경호 이 군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전일춘이 누굽니까? 김정은의 금고직이에요. 39호실 열쇠를 들고 있던 사람이에요. 국가개발은행 이사장이에요. 전일춘. 그 다음에 원동연이 조평통 서기국장 출신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 북측단장을 하던 원동연. 그리고 우리가 꽤 익숙한 재정부장을 한 한광상. 그 다음에 군사부장인 오일정. 그리고 오금철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이죠. 오일정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또 전에 인민무력부장을 하던 박영식까지 내고 그리고 진짜로 김정은이가 자기가 이 3세대째의 이 집권을 하면서 가장 첫건으로서 활용하던 김원홍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장이죠. 이던 김원홍을 잘라냈는데 이번에는 14기 국회의원으로서도 목을 쳤습니다. 더 이상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오긍열, 오일정, 오금철 특히 이제 박영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김정은한테 찍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죠.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인데 그때부터 찍히고 난 뒤 이번은 국회의원으로도 발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김원홍도 영원히 아웃, 황병서도 영원히 아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군부의 핵심들을 아주 대거 잘라내고 그리고 기존의 측근으로 쓰던 사람 황병서 아주 측근이던 황병서 김원홍 다 잘라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최룡해 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군부를 크게 죽이면서 어디에 힘을 실어줬느냐 하면 정치국에 아주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당 중앙정치국에 아주 큰 힘을 물론 노동당 정치국 중앙정치국이라는 게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이 최고인민위원회는 거수기예요. 그러니까 당 전원회의나
당 중앙정치국에서 중요한 정책이나 노선을 다 정하면은 최고인민회의원에 와서는 그 정한 걸 가지고 그냥 거수기처럼 손을 들어 가지고 추인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국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데입니다. 이 정치국에 힘을 실어준 거는 김정은이 2016년 7차 5월 달에 7차 당대회를 하면서 이 정치국에 힘을 아주 실어주면서 정치국에 상무위원 5명, 지금 황병서가 빠졌기 때문에 4명입니다. 박봉주, 최룡해, 김정은, 김영남. 그리고 위원 15명, 후보위원 10명으로 된 이 30명이 북한을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국 멤버들은 거의 다 안 바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는 뭐냐? 김여정에게 힘을 크게 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식구 아무도 못 믿으니까 내 식구를 데리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성향을, 그 색깔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면서 군부는 크게 힘을 빼는 대신에 당에 크게 힘을 주고 국무위원회에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국의 당 중앙 정치국에 상무위원이나 후보위원이나 위원들 이 사람들이 사실 또 정무국에서 부위원장 11개나 맡고 있으니까 실은 차관급을 다 맡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대남 대외 분야를 굉장히 힘을 실어주거나 추가적으로 사람을 더 쓰거나 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성건 같은 조평통 위원장이 누구냐? 우리 이 재벌들한테 감히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하는 친구예요. 그 말 한마디 해서 이번에 국회의원 된지 모르겠습니다. 14기에 일단 선출이 됐고 리수용이 뭐가지 날라갈 줄 알았더니 이수용 부위원장, 그 다음에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부상, 지재룡 주중대사, 김형남 주러대사, 김성 주유엔 대사는 전부 14기 대의원,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남 분야를 강조하면서도 특히 핵이나 전략무기에서 혁혁한 공헌을 세운, 특히 핵이나 전략무기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한, 핵 무기를 만들거나 군수공업 분야에 크게 공헌을 한, 예를 들자면은 홍성무라든가, 홍성무가 핵 개발의 2세대의 대표주자입니다. 리홍섭, 그 다음에 홍영칠 같은 3세대 핵 개발의 3세대 홍영칠, 그 다음에 장창화 같은 국방과학원상, 그리고 왕창호 같은 원자력 공업상, 이런 사람들을 14기 대의원으로 전부 다 대거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대외 정책과 핵개발 정책에 대해서 공헌을 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해서 쓰거나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그러면 김정은이 지금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말은 선거지만 사람을 어떻게 받고 어떤 사람을 내쫓고 어떤 사람을 데려왔느냐를 보면은 크게 군부는 죽이고 당은 키우고, 그 다음에 이 국가, 소위 말하는 국가 권력 구조를 기본적으로 안정성에 주력을 두고 대남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외교 정책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고 있고, 핵 개발이나 그 다음에 군수공업 분야에 공헌을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쓰겠다라는 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갈 것인가?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4월 11일 1차 회의가 있습니다. 1차 최고인민대의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인민대의원 회의는 거수기예요. 그 정책이나 이 가고자 하는 노선은 누가 정하느냐? 정치국에서 정해요. 그러니까 정치국에서 먼저 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이번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의제를 올려가지고 추인을 받자는 건 무조건 손들게 돼 있는 거면 찬성해 주게 돼 있습니다. 끌고 갈 방향 설정을 중앙 정치국에서 하는 거예요. 정치국에서 어떤 이슈를 들고 나오느냐가 결국 김정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년에 병진 노선을 선포했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4월 11일 전에 정치국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한다면은, 강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 군수 분야에 공헌이 큰 사람들은 전부 14대 국회의원으로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 경제 지도에서 실패를 하고 굉장히 김정은한테 문책도 많이 당한 그런 동정호 부총리라든가 박훈 건설건재공업상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그 질책 받을 때 보면 완전히 목이 날아가고 아니면 숙청을 당하거나 재교육 받으러 이 정치 수용소로 보낼 줄 알았더니 도리어 14기의 최고인민대의원으로 지금 시켜준 걸 보면은 경제에도 집중을 할 것 같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김정은이 왜 이번에 자기 자신은 대의원 선거에 출마를 안 했냐, 이 부분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4월 11일 대의원 회의를 하기 전에, 최고인민 대의원 회의를 하기 전에 노동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권력구조를 바꾸자, 다시 말하면 내가 대의원 출마 안 했으니까 대의원, 이거 최고인민 대의원이라는 것은 687명으로 구성된 거는 지금보다 힘을 더 빼야 돼. 내가 안 들어갔으니까. 김정은은 거기 안 들어가도 지금 타이틀이 7개야 돼요. 김정은 타이틀 한번 봅시다. 노동당 위원장, 공화국 국무위원장, 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당 정치국 상무위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차고 넘칩니다.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을 안 해도. 그러니까 도리어 김정은이 안 들어간,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 안 들어간 최고인민대의원 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침이 빠진 벌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별 볼 일 없다라고 만드는 쪽으로 갈 것인지, 자기가 출마 안 한 것 자체가 내가 안 들어간 그 조직 있으나 마나한 이름뿐인 조직이야 라고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은 그 조직 자체를 그렇게 안 끌고 가고 당연하게 그 조직은 최고인민위원회는 그대로 힘을 갖고 추인 조직에 불과하지만 김정은의 정책과 노선을 서포트해주는 위성 조직으로서의 명맥은 그대로 유지하되, 김정은은 나는 이제 서방세계, 더더구나 트럼프와 2번씩이나 만나는 이런 내 국제적인 위신을 볼 때 북한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희한한 뿔난 짐승단체가 아니고 그런 조직이 아니고 여기도 정상국가야. 그러니까 정상국가니까 내가 자천해서 국회의원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나도 정상국가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나 국회의원 출마 안 한 거야. 이렇게 한 의도 때문인지 4월 11일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회의 1차 회의에서 무엇이 추인되어 나오는지, 거기에 추인되어 나오는 거는 정치국에서 상의한 결정된 거지만 그 전에 정치국에서 상의를 해도 결정돼도 밖으로는 안 내보낼 그런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 결국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회의를 통했으니까 4월 11일 보면은 김정은이 정말 2019년 이후에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 작년처럼 핵병진 정책과 경제 발전 총력 집중 이 2가지 노선을 그대로 고수할지, 아니면 변화를 주게 될지, 또 김정은이 대의원으로 출마 안 한 것 자체는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첫 발걸음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북한 권력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분과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